연골이나 이 뼈를 가진 동물이면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일단 탕으로 고아 먹어보기 시작합니다. 고양이를 보면 뭐라고 해요? 나비야 나비야 이렇게 부르죠. 고양이를 잡아다가 탕으로 끓여 먹는 나비탕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5천만 랜선아들 엄마나야 이사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관절 영양제 아마 많이 찾으실 텐데 그거 안 궁금하세요? 옛날 사람들은 이 성분을 대체 어떻게 알아냈을까? 전 이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진짜 신기한 이야기 한가득입니다. 자, 우리 선조 때 시도했던 관절염 치료 어떻게 했는지랑 이제 이런 관절 영양제가 뭐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 한번 드려볼까 해요. 지금부터 저랑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우리가 지금도 이 무릎이 아프면 어때요? 제약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죠. 걷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으니까. 자, 특히 이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요, 연골이 닳으면서 뼈끼리 이렇게 부딪혀가는 거죠. 그러면 어른들이 계단에 내려가실 때 특히 아프신 이유가 뭘까? 내려갈 때 바닥에 발이 닿으면서 충격이 고스란히 어디로 가요? 무릎에 하중이 쫙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지. 저희가 관절염 환자분들이 그 통증을 얼마나 느끼느냐, 이거에 대해서 점수화로 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10점 만점으로 이 통증 점수를 표현하게 하는 검사가 있어요. 근데 관절염이 몇 점이 나왔냐? 평균 증상 통증은 7점대, 그리고 관절염 말기에는 9점까지 올라간다. 자, 이렇게 점수만 얘기를 하면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 불에 타는 고통이 제일 심하대요. 근데 이게 10점이야. 그럼 관절염은 바로 아랫단 9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불에 타는 고통까지는 아니야. 하지만 그만큼 아프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선조들이 우리가 1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괜히 호랑이가 물어뜯는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아픈 관절염이니까 당연히 옛날 사람들도 이거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했을 거예요. 자, 왕이 관절염 때문에 맨날 죽겠대. 자, 그럼 어인은 미치는 거죠.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니까. 이분들이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고대에는 버드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약으로 먹는 치료를 했대요. 버드나무 껍질을 왜 먹었을까? 체크를 해보니까 아스피린 성분이 버드나무 껍질에 있어요. 자, 아스피린이 뭘 해줘요? 해열, 진통, 소염 이런 걸 아스피린이 해주죠. 그러니까 관절이 아플 때 이걸 먹으니까 효과가 있었던 거야. 진통 효과가 있었던 거죠. 물론 옛날 사람들이 당연히 이 아스피린의 존재는 몰랐을 건데 이걸 먹어보니까 안 아파. 그래서 먹기 시작했다는 거지. 근데 솔직히 나무 껍질 이거 씹어가지고 뭐 얼마나 이 통증이 많이 내려갔겠어요. 이게 아스피린이 막 입다만큼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등장하느냐? 의학의 아버지 누굴까요? 히포크라테스 시대로 넘어옵니다. 자, 히포크라테스 이분이 사체액설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의사니까요. 이 관절염 환자들을 봤을 거예요. 자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 치료하려고 뭘 했냐? 사혈을 했어. 뭐냐면 피를 뽑았다는 거야.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죠? 이거 이상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유가 있어요. 관절염 증상이 뭐냐라는 거지. 일단 빨갛게 열이 오르고 팅팅 부어오르잖아. 그리고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염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 뼈에 변형이 온다. 그때 당시에 눈으로 이렇게 봤어. 겉으로 봤을 때 뼈는 멀쩡해. 도대체 왜 붓는 거야? 속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히포크라테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피가 너무 많아서 한쪽에 몰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피를 빼자. 야, 칼 가져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딱 칼 들고 와서 염증 부위에 있는 피를 쫙 뺐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자, 피가 부족해졌겠지. 혈색이 하얗게 변해가면서 빈혈이 왔겠죠. 결국 다른 병까지 얻어서 돌아가는 일이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선시대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 조선시대 한번 살펴보자. 무슨 치료를 하게 되느냐?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건 좀 신기해요. 그분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이랑 정말 비슷한 방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좀 흥미로워요. 조선시대 기록을 제가 보면 한증소라는 걸 만들거든요. 이 한증소, 이게 뭐냐? 찜질방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사우나 가면 한증막 있죠? 자, 그런 것처럼 돌이랑 황토 이런 걸 빚어가지고 굴을 하나 만들어. 그리고 여기에다 솔잎 깔고 소나무 장작 딱 떼는 거야. 이렇게 한증소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여기서 땀을 빼게 했어요.
그렇게 관절염을 다스렸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요즘 같은 얘기가 찜질방 같은 스토리가 조선시대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세종실록 17권에 보면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한증소에 들어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재밌죠? 나름 이게 좀 그럴싸하잖아. 관절염도 어떻게 해주냐면 온찜질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좀 나아져요. 자, 왕도 이걸 해보니까 효과가 좋은 거야. 근데 이게 솔직히 일시적인 거지 영구적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한증막이 얼마나 덥고 습해요. 그러니까 오래 있으면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었겠죠. 지금도 이 한증막은 몸이 약하신 분들은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경고문을 붙여놓죠. 근데 그게 예전에는 땀을 빼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그 안에 몇 시간씩 있다가 하고 가시는 거야. 어디로? 저기로.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증소를 없애야 된다는 말까지 또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 관절염은 당연한 결과겠지만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들이 더 대박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인류가 이 관절염을 앓고 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물리적 처치를 해봅니다. 찜질을 하든 온탕욕을 하든 지금으로 치면 약간 물리치료 같은 그런 접근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만 했을까? 아니에요. 별의별 거 다 해봤을 거 아니야. 먹는 치료 방식에도 도전을 해봅니다. 자, 세종실록을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볼 건데 세종 8년 때 세종대왕이 나라에 대한 근심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라가 너무 힘들다, 아프다,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내 백성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나는 절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런 사정을 합니다. 뭐라 적혀 있냐면 주상께서 이 한제를 근심하여 술을 드시지 않으시니 전하에 두려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서는 의당합니다마는 술은 이 풍랭을 치료하고 기맥을 통하게 해주는 것이니까 한제가 있는 까닭으로 술을 드시지 않으신다면 신등은 성체에, 그러니까 주상전하의 옥체에 병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술이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영양제 같은 거니까 한두 잔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왕님께서는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나라를 잘 지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짓이에요. 관절염이 술과는 상극이거든요. 염증이 어떻게 될까요? 더 악화됩니다. 자,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런 의학의 지식이 없었으니까 술을 더 먹여! 막 먹어! 야, 이거 혈관 빡빡 돌고 막 몸에 열 나고 살짝 내려가는 것 같고 막 정신도 살짝 몽롱하고 야, 마셔! 이렇게 됐겠죠.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염증 앓고 있는 분들 술 드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술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 수분은 부족한데 술은 들어와 요산은 쌓여. 진짜 통풍이 걸려버리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자,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자, 옛날 사람들은 뭐가 있었냐면 어떤 생물의 특정 기관을 내가 먹으면 그게 강해지거나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관절염이 계속 안 나. 그러니까 차라리 아프기 전에 내 몸이 강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담인데 실제로 이 정력을 강화하려고 방사능물질인 라듐을 먹은 사례도 있고요. 불로장생을 하려고 수은을 먹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그 진시황제 얘기 보면 동방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불로장생을 하기 위해서. 그때 수은을 찾아서 떠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젊어지려고 애기의 피를 먹은 유럽의 실화도 있고요. 지금 들으면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거였어요. 자, 이게 사람들이 나중에서야 관절염이 아픈 이유가 뼈가 약해지고 달아서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뼈를 찾아서 먹기 시작하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가 되겠죠. 어르신분들, 특히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제가 어디가 결려 이러면 사골국 좀 고아주시거나 아니면 스지 이런 것들 제가 먹으러 가거나 하거든요. 실제로도요, 이 사골 국물에 뼈를 강하게 해주는 영양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연골이나 이 뼈를 가진 동물이면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일단 탕으로 고아 먹어보기 시작합니다. 소, 돼지, 닭, 염소, 사지 멀쩡히 일단 걸어다 내 옆에 지나가. 그러면 일단 좋다고 먹어보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옛날엔 그랬으니까. 우리나라만 그랬을까? 해외도 다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뼈를 고아서 만든 음식이 대체로 어때요? 열량이 높거든요. 자, 고기를 흔하게 먹을 수가 없다 보니까 남은 뼈 그리고 내장 이런 거 가지고 고아서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냥 먹을 게 많이 없으니까. 국밥 한 그릇 딱 때려 먹으면 어때요? 원기가 도는 것 같거든. 몸 떼대지고, 그죠? 뼈도 강해진다고 느껴졌겠죠. 근데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또 뭐까지 먹었냐?
진짜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고양이도 잡아먹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보면 어때? 유연하거든요. 막 얘는 도대체 뼈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연하잖아. 막 높은 데서 떨어져 내렸는데 막 안 다쳐. 잘 착지 촥 해. 야, 쟤를 먹으면은 저 에너지를 내가 가져와서 내 관절도 쟤처럼 유연해지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나비탕이라는 게 있었대요. 나비탕. 이름 딱 들어보면 딱 생각이 들죠. 나비를 거기다 넣진 않았을 거 아니야. 곤충 나비를. 고양이를 보면 뭐라 그래요? 나비야, 나비야 이렇게 부르죠. 고양이를 잡아다가 탕으로 끓여 먹는 나비탕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아예 법으로 좀 명시가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불과 100년도 안 된 역사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서양은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자,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점점 의학이 발달했죠. 당연히 관절염 치료제까지는 아닌데 진통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제가 고대인들이 뭘 먹었다 그랬죠? 아스피린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버드나무 껍데기를 먹었어요. 나중에 유향이라고 해서 지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스웰리아, 그 영양제. 그것도 먹어보고 뭐 아편도 먹어보고 별걸 다 찾아서 먹어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의학이 발달하면서 야, 옛날에 버드나무 껍질을 먹으면 통증이 없어졌는데 그게 뭘까? 이 진통 성분이 뭘까? 얘네들이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1899년에 아스피린을 이 버드나무 껍데기에서 추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이걸 개발하신 분이 영국의 양리학자인데 존 로버트 베인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이 아스피린으로 뭘 받냐면 노벨상을 받습니다. 아스피린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거다. 이걸 먹었더니 아프지가 않아. 자, 관절염이 정복되겠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스피린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아시잖아요. 이게 통증의 완화를 시켜주는 거지 이게 치료제가 되진 않거든. 약간의 소염 기능과 진통 효과가 있는 것 뿐이에요. 오히려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부작용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근데 이 옛날 사람들이 이걸 알았냐고? 몰랐지. 아스피린이 만병통치약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어디가 아파 그러면 일단 아스피린 때려 넣어. 이렇게 먹었던 겁니다. 이것밖에 없잖아. 아스피린밖에 없죠. 내가 의지할 때가 아파 죽겠는데. 자, 나중에는 문제가 아예 이 아스피린을 계속 먹다 과다 복용한 환자가 사망하는 데 이릅니다. 자, 결국에 2010년도에는 아예 류마티스 학회에서 공식 발표를 해버립니다. 아스피린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없다. 자, 이렇게 유일한 치료제로 신망을 받던 이 아스피린이 아예 유명무실한 제품이 돼버리고요. 암만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가 아니라 영양제 같은 관리의 차원으로 이걸 넘어가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사이에 의학이 발달하면서 연골이 있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연골이 어떤 녀석이고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미 알아버렸고요. 보니까 해부를 딱 해봤어. 그랬더니 나이가 든 사람은 연골이 없어. 아, 이게 연골이 달아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아프구나.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그래서 아프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콘드로이친에 대한 얘기, 그다음 MSM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관절 영양제들이 하나둘씩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서요, 콘드로이친 이거 자료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콘드로이친이라는 말은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한 건데 연골이라는 뜻의 그리스어를 콘드로이친이라고 합니다. 콘드로이친이 연골의 100%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이 연골을 구성해주는 핵심 성분이기 때문에 콘드로이친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처음에 학자분들이 이 연골을 분석해 보니까 신기한 거야. 뼈는 뼈인데 야, 이게 탄성이고 막 유연해, 막 말랑말랑.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렇게 보니까 야, 여기엔 수분도 있고, 야, 이거 보니까 야, 이 콘드로이친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콘드로이친이 동물들한테 많이 있는 거야. 학자들이 이걸 이제 다 뜯어보기 시작합니다. 상어 이 새끼 가져와. 가오리, 야, 가오리 너 고래, 야, 오징어, 야, 투구개, 막 해삼, 막 이런 어패류부터 달팽이, 콘드로이친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얘네 특징이 뭐예요? 유연하고 말랑말랑 탱글탱글 이런 생물일수록 희한하게도 콘드로이친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지 잘 알 수가 없지만, 자, 그러다 학자들이 이 상어 연골과 소 연골에서 전문적으로 콘드로이친을 추출해내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동물들이 뭐 약간 콘드로이친이 적은 건지 아니면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뭐 찾아봤지만 많이 알려진 바는 없더라고요. 근데 연구 논문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상어 연골, 특히 철갑 상어에서 유래된 콘드로이친은 연골에 필요한 C6S라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소 연골은
상대적으로 인간의 연골 구조와 굉장히 비슷하다, 흡사하다. 그래서 흡수 시간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른 동물들이랑 이걸 좀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아마 이 두 종류의 동물에서 유래된 콘드로이친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항상 이런 혁신적인 제품이 등장하면 뭐가 나올까요? 카피가 나옵니다. 콘드로이친도요, 현대에 들어서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카피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상품화가 시작되면서 콘드로이친을 진짜 조금만 넣어. 근데 야, 넣었어. 야,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 시럽, 요거 바나나 향 한 3% 넣으면 바나나 우유야. 이런 거 비슷한 거. 소위 말하는 카피 제품들이 쫙 뿌려집니다. 이러면서 점점 논란이 생기니까 아예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식약처죠, 기준을 마련해 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되려면 이만큼은 넣어야 돼. 그리고 정식 일반 의약품이 되려면 야, 이만큼 있어야 돼. 자, 이게 기준이야. 이렇게 명확한 규정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식약처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나온 콘드로이친들만 건강기능식품이라 딱지를 달 수 있는 거고, 일반 의약품이라는 딱지를 달 수 있는 거예요. 함량이 부족하거나 성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일반 식품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콘드로이친 아마 많이 알아보실 거예요. 홈쇼핑이나 이런 데 보면 콘드로이친 제품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이 콘드로이친을 많이 알아보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 팁을 드려보면, 콘드로이친은요,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하루에 1200mg이에요. 이게 기준이거든요. 상품 표시에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일반 의약품이라고 적혀있는 제품을 찾으시면 이 기준에 적합한 제품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종종 뭐 캔디류나 당류 가공품 이런 것들 보면 콘드로이친이라고 적혀져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콘드로이친 함량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의약품이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만 이 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그 기준에 못 맞춘 혹은 이 기준과 전혀 상관없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규정이 없으니까 일반 식품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실제로 또 문제는 캔디 이런 것들은 당이 높아요.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 그리고 당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께는 치명타가 될 수 있겠죠. 자, 반면에 건강기능식품, 일반 의약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정한 규정치만큼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보증은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요,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관절염 치료의 역사와 그리고 콘드로이친이 뭔가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한번 드려봤어요. 이 관절염이 지금은 뭐 인공관절 수술 이런 거 뭐 필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줄기세포 같은 외과적 시술로 어느 정도 좀 커버가 가능한데, 암도 우리가 아직 정복을 못했죠. 근데 관절염도 아직 우리는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서 이 관절염 앓고 계신 분들께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세요, 자세 반듯하게 하세요, 이런 얘기들 권유를 많이 하죠. 꼭 운동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 관절 영양제 또 챙기실 수 있다면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관절염 정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보면 좀 더 보이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3부 기대해 주시고요. 1부 혹시 못 보신 분들은 1부도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